자, 26번 A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갑이 A 사건의 심리도 중 갑이 범한 B 사건이 추가 기소되자 이를 병합하여 B 사건의 모두 절차 1회 공판 기일만을 마친 상태에서 A 사건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려 하자 별도의 사전 청문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B 사건으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2조가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차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 이게 형사 피고인 구속에 대해서 72조 보면 조문도 여기도 미란다 원칙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 사실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단 피고인 도망 시는 제외된다 하는데 이 72조는 이제 사전 청문 절차로서 수소법원이 행하는 절차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한데 어떤 실질적으로 절차가 보장되면 이걸 전제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해도 다 적법하다고 봤는데 처음으로 예를 들면 A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B 사건을 병합하고 B 사건에 대해서 1회 공판기일만 진행해서 모두 절차만 진행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어, 변호인이 선임된 가운데 충분히 방어했다. 그리고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 딱 사건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그 사건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 딱 한 건이고 바로 이 사건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비춰 현실적으로 질쳐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인 피해자가 노동자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 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앞부분은 맞는데 이 두 번째 문장이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냐. 이게 쌍용차 파업 현장에서 접견 신청 사건입니다. 민변 소속인 변호사, 이 모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도 저를 잘 아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이 7년 만에 나온 판례예요. 쌍용차 노조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필요시에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이 공문을 가져오고 여기다 변호사 신분증을 찼어요. 그런데 쭉 시위 현장에 파업 현장에 딱 갔는데 경찰관들이 이제 이 노조원들을 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딱 나와서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변호사 누구누구고 그다음 공문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변호인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접견하겠다 하니까 당시 지휘관이 경찰관이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 저 새끼 잡아! 해가지고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원래 사건이 두 개예요. 이 변호사에 대한 사건과 이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건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이 상황이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 접견을 신청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어떤 접견 교통권이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장되지 않고 변호사를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라고 이렇게. 반면에 경찰은 유죄를 받았어요.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직권남용, 독직, 그러니까 권리행사. 지금 예전에는 독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로 해서 유죄 처벌을 받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무조건 경찰 편만 들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어서 접견교통권 신청은 정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갑과 무관한 을 병사의 공직선거법, 이건 많이 나온 거예요. 녹음 파일을 이미 제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을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옛날에는 거의 죄명만 맞아도 영장 압수의 범위에 속한다고 봤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확히 별건이다. 항상 사건은 사람별로 하고, 그 공직선거법이 상호 공범관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을병에 대한 걸로는 을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혐의와 관련된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별건 압수 금지로서 위법하다는 판례고. 29번과 30번은 상호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이런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파토와 관련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비례원칙으로 통제를 하는데,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없이 어떤 마약을 발견했고, 이 발견해서 압수를 했다. 이것은 영장주의 없이 발견했어도 적법하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예요. 근데 30번에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통제 배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함정 수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주도하게 되는데, 이 검사 주도로 통제 배달을 한다. 이 통제 배달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거쳐서 누구에게 도착해서 전달되느냐, 전 과정을 거쳐서 관여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된 상태에서 배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여인을 체포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이제 통제 배달을 하는 과정인데, 이 통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검사가 미리 귀띔을 해줘요. 그래서 통관 검사 절차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일반적인 통관 검사와 달리 검사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절차고, 그래서 수사 절차로서 사전이라든지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은 216조 3항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벌어진 압수로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사전에 받았든지 아니면 사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30번입니다. 자, 그다음 31번 형사소송법 218조의 이 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수유자, 보관자,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환부, 가환부하여야 된다. 청구 시 가환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 133조 1항 후단에 보면 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 가환부할 수 있다. 그 다음 133조 2항은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가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의적 가환부고 밑에가 필요적 가환부다. 그래서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과 증거에 공할 압수물 문헌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냐면은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몰수 대상물, 이쪽은 순수 증거물,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몰수 대상은 아니고 순수 증거물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2012년도에
218조의 2가 수사 단계에 도입이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돼야 했냐면 제출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환부하여야 한다라고 돼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사 단계의 조문이 없어요. 이게 여기는 공판 단계의 조문이고 이쪽은 수사 단계의 조문인데 아니 수사 단계에 도입 신설이 돼버려서 필요적 가환부만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민 끝에 바로 판례가 언제 2017년에 나온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조문을 필요적 가환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해야 이렇게 해서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특별한 특별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면은 가환부를 거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해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판례 해석상 임의적 가환부가 인정이 돼 버립니다. 부를 인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된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2번도 이제 같은 판례예요. 필요적 몰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따라서 범인이 간접점유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 물건 줄치고 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 줄치고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어요. 원래 필요적 몰수는 또 안 되는데 이 사안에서 이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와 관련해서 범죄와 무관한 어떤 소유자의 청구에 대해서 가환부 응해야 가환부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필요적 몰수물은 임의적 필요적 가환부 대상이 아님에도 이거 가환부를 허용했다는 특징이 있고 또 특단의 사정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특단의 가환부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없다. 아무튼 가환부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도난 자동차가 지금 차를 밀수하려고 선적했어요. 선박에 배에 선적했다. 선적 상태에서 압수를 한 거예요.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차대번호 뭐 이런 거 휴대폰 유심 칩이라든지 고유 번호 때문에 못 쓰니까 이것들을 동남아시아에 밀수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수출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를 압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압수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도난 자동차 원래 소유자가 이제 청구를 하면은 이거 필요적 몰수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도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범의 소유를 막는 거지 국가에 가져가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소유자에게 이 가환부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생각한 거예요. 원래 필요적 몰수 대상물은 가환부 못 해주는데 생각했지만 우리 판례는 일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사안에서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돌려줘야지. 그럼 이걸 그러니까 검사도 사실은 고민했을 거예요. 당연히 국고에 귀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라이죠. 안 그래요? 도난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건데 당연히 이제 법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법원에 의뢰해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사경의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함에 있어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 피압수자의 혐의 사실과 기재된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 기재된 내용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물건이나 장소, 사유 등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게 하면 위법하고 그러한 압수는 위수중이다. 그래서 이제 영장 뒤에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사전 제시할 때 영장을 사전 제시를 하면은 이렇게 영장 원본이나 정본을 얘기해요. 정본은 왜 그러냐면 수통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
하나는 원본이고 나머지는 원본과 동일한 정본임에서 색 잉크가 딱 찍혀 있어요. 그 색 잉크가 찍혀 있는 거. 사본 제시는 사본 위법하다. 제시는 안 돼. 팩스로 하는 것도 안 돼. 이메일로 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영장은 원본이나 정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 제시하는 거 예전에 나왔고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피압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는 것도 이미 나왔고 그 다음 개별 제시로 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까지 보여줘야지 표지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압수 대상인지 자세히 보여줘야 되고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까지. 이제 반면에 우리가 알아둘 게 이제 압수 후에는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데 이 압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압수 직후 압수 장소에서 교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반드시 원본을 교부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 등으로 교부 가능하다. 특히 이게 이제 전자정보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등으로 교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사본을 출력해서 주거나 목록에 대해서 전자정보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압수를 했는데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들은 그 파일들을 캡처해 가지고 출력해서 줘도 되고 이렇게 압수했다. 혹은 이 캡처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게 33번 판례고 34번 판례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수색 영장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가 있고 35번 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는데 그 제시 방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색 영장 집행 당시 공소의 주식회사에게 팩스로 사본 송실했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장은 반드시 원본 정본을 제시해야 되고 자, 그 다음 36번과 37번을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36번은 지금까지 많이 나온 판례인데 하나의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 저장 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피해 압수자가 전체 압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해도 준항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줄쳐서 압수색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이냐 이걸 가려야 되는데 이제 판시상은 지금 여기 OX는 이 부분만 소개했지만 이게 이제 주식회사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1처분이 컴퓨터 전체를 이미징, 하드카피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서 변형이 안 되도록 복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이 부분을 변형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를 이미징 하드카피 하는 거 이게 대검찰청 홈페이지 대검찰청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하드카피를 합니다. 이 처분은 이 하드카피한 부분을 수사기관의 하드디스크로 재복제하고 제3처분은 이 재복제한 이 파일을 탐색을 하고 탐색 중 어떤 별건 무관 정보를 발견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1처분은 전부 다 적법하게 했어요. 당사자 참여를 통하고 2처분은 당사자 참여가 안 됐어요. 3처분은 당사자 참여가 안 되고 원래 이렇게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복제 출력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무관 정보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압수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무관 정보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기존에 공부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종근당에서는 사실은 개인의 업무상 배임죄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냐면 의약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걸 압수수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종근당 측에서 3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소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니까 우리 판례는 어떤 전체 취소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래서 1처분은 적법하고 2처분은 참여가 안 해서 위법, 3처분은 참여도 없고 혐의 관련 부분만 복제 출력해야 되는데 새로운 영장 없이 이걸 했다 해서 1, 2, 3처분 전부 취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아는 내용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복제하는 과정 또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을 보면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모체에 기억된 정보 중 키워드 확장자 검색 줄쳐보고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체크. 그 다음에 정보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PTL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이 PTL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2비트, 64비트에서 그걸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하여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여기까지 압수.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한 거고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 피의자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실 이 2처분과 3처분 위쪽에서는 참여하는 이유는 어떤 혐의 관련 부분만 탐색 출력하는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출력 통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37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압수를 하냐면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통해 혐의 관련 부분만 압수한 거예요. 그냥 농담식으로 여성들은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야동을 얼마나 보느냐. 근데 남자들이 야동을 하도 컴퓨터에다 숨겨놨고 막 숨긴 파일로 해놔요. 그래서 찾지를 못해. 그러면 대충 찾아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아? 하드디스크 딱 열어가지고 뭐 AVI 이렇게 해서 MPEG 이렇게 누르면은 그러면은 AVI 파일 이게 확장자 검색하면 싹 나와요.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은 뭐 문서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이름을 쳐 키워드 딱 쳐 땡땡땡 뭐 정주영이라고 치면 정주영과 관련된 파일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파일과 동영상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복제를 해요. 그러면 이 자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죠. 당연하죠. 참여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얘기. 이렇게 이제 압수하고 이렇게 키워드로 복제를 한 다음에 이 압수된 이 복제된 디스크를 탐색하는 과정. 이미 혐의와 관련된 걸로만 딱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사자 참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혐의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38번.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바로 작성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서 전자기록을 압수한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으로 줘도 된다.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를 해줘도 되고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 제가 영장은 원본 정본이지만
압수 목록은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고 출력에서도 가능하고 사본도 가능하고 무얼 압수했는지 특히 전자기록 같은 경우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오면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9번.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비춰 별건 압수수색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장소가 국내 사무실로 기재된 경우라면 압수수색 장소에 설치된 정보 처리 장치로 원격 저장 매체 접속하여 피압수자의 이메일을 탐속 혐의 관련된 부분을 압수하는 거 위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이런 거예요. 구글, 내가 아이디가 구글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무실을 A의 집으로 해놓고 이제 갑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입력해서 이메일을 탐색하는데 이 이메일의 기본적인 서버가 어디냐? 서버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보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뭐 내용은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메일을 탐색하면은 결국은 지금 서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집의 컴퓨터에 띄워 보는 것, 띄워서 수색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현출해가지고 현출해서 탐색하는 거다. 여전히 장소는 A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집에서. 그리고 압수 역시 복제도 컴퓨터에 현출된 부분을 복제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꼭 미국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입수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버에 띄워가지고 컴퓨터에 띄워서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피고인의 집에서 한 건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로 입수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 이메일을 자꾸 띄워가지고 거기서 탐색하고 그 중에 내용을 일부 복제 출력했던 그런 사안이고 적법하다라고 봅니다. 자, 40번.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 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용력 행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강제체열은 압수수색 영장, 강제체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압수수색 검증영장이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압수영장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감정처분 허가장, 감정인에게 감정처분 허가장을 제시하게 하고 하는 방법. 여기 압수영장으로는 사전 사후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강제체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강제체류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이제 또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과 이 판례 보면은 이제 감정처분 허가장 똑같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이냐, 압수수색 검증이냐, 압수냐는 상관없어요. 이게 사전 방식, 사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별도의 체포영장이 없어도 체포영장 없이도 병원 등의 인치가 가능하고, 왜 여기에서 강제력도 행사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이게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가능한 게 219조가 준용하는 120조 1항 압수와 필요한 처분. 압수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사체 분묘의 발굴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 그 조문으로 압수수색의 효력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판시만 뽑아낸 겁니다. 자, 41번.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 상태에 있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안 돼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정 대리인이 언제나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혼수 상태여도 원래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명문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승낙 체결도 허용되지만 이 승낙은 피처분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영장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42번. 동의에 의한 체결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오케이. 단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수사상 임의동행. 수사상 임의동행도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보장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서 동행의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했는데 동의에 의한 체결에서도 그 동의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임의수사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자, 43번.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16조 사망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검증은 위법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원래요. 위법한 압수가 있고 영장을 받아서 2차 체류를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전 영장이죠. 이렇게 원래 법원이 사법권이 개입을 하게 돼서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오염순화의 예외 이론이에요. 이 일본의 발렌타인 선고 사건이라는 리딩 케이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개입하면 오염이 순화돼서 2차 체류는 증거로 쓴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알아둘 게 있다. 216조에서 218조 218조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사후영장까지가 그냥 1세트다라고 하는 거. 사후영장까지가 1세트여서 요건이 결여되면 사후영장을 받았다고 여기는 예외적으로 사후영장 받았어도 영장 받았다고 하자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판례 판시 이때 화살표 보면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나왔어요. 경찰관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방 연습장 내부를 수색하자 영업주가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는데 긴급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16조 사망이 정한 긴급성이 요건이 없다. 긴급성이 요건이 없으면 압수를 하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216조 사망에 정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슬러시 한번 해보고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판시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216조 1항요 215조에가 정한 체포 현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또 슬러시 하나 해보고요. 우리가 216조 1항 2호에서 체포가 성공해야 되느냐 착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돼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게 미처 눈에 안 보이는 거 바로 체포 착수설 착수는 필요하다. 즉 체포 현장에서 압수와 관련해서 최소한 체포의 착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217조 1항에 대한 부분인데 형사소송법 217조 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공범 관련자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 은닉하는 걸 방지,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됐고요.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현장
압수수색 또는 검전을 규정하고 있는 216조 1항 2호와 달리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으로 압수할 수 있다. 216조 1항 2호는 체포 현장, 장소적 제한이 있어요. 216조 3항은 범죄 장소에 범죄 실행 중 범죄 장소에 제한이 됩니다만 바로 217조 1항은 장소적 제한이 없다. 왜 장소적 제한이 없냐면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가 아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독서실에도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놔두기도 하고요. 소유물이 있는 장소라면 범죄 장소 체포 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명시적인 판례.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요. 다음으로 45번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무관하게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 환부받은 다음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했다면 압수는 적법하다.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나왔지만 사실 지금까지 임의 제출을 너무 손쉽게 받았어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임의 제출로 받는데 이제는 그런 거 임의 제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의 제출하려면 정말 자발적이고 자진한 의사로서 제출한 거, 이걸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의 제출이다라고 해서 이게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거의 임의 제출로 안 본다. 그래서 정말 자진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6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나 그 제한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한고로서 법정 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고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는 상소의 일종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세요. 이 재소자 특칙은 일단 어떤 상소하는 어떤 재소자의 피고인의 상소 편의를 위한 조문이다. 를 도모하고, 그래서 이 재소자 특칙이 상소에도 있고 이유서에도 있어요. 상소, 이유서, 재심, 정식재판 청구 해가지고 다 규정이 있는데, 이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두 개, 적용이 안 되는 거 바로 재정신청. 이 재정신청은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고소고발인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이건 누가 한다고요? 이것은 고소고발인. 원래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재정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 하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그다음 47번 47번과 48번을 이제 묶어가지고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학생들 가운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제한고가 되고, 그런데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한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꾸 이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제한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항고, 정의가 이러고 조문 자체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한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데, 나아가 본안에서도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기죄의 재정 신청이 됐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공소제의 결정을 하면 사기죄에 대한 본안 심리 1심이 다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안이라고 하고, 이 사기죄에서 야, 그 재정 신청 과정이 잘못됐는데 왜 공소제의 결정을 했어? 이렇게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본안 소송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보면은 재항고를 사실상 하는 것, 즉 불복을 할 수 있는 걸로 우회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는 원래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문제예요. 원래 고소고발했으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서 법원은 처벌해야 되고, 고소가 없어도 사기, 절도 이런 거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처벌이 정의다. 처벌이 정의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그리고 본안에서도 다툴 수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 47번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고 공소제의 결정을 했다. 그래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본안에서. 두 번째, 검사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심지어는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원래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 그 다음에 형법에서 이제 독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직권 남용,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에 한정이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에 한정이 되는데, 그것 이외에 특별법으로 유력한 게 공직선거법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에 모든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만 되는데,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소제의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안에서는 다툴 수가 없다. 왜?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게 정의니까. 설령 잘못된 공소제의 결정이 나왔어도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으라는 게 우리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49번을 보면 갑이 을을 최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상해와 사기로 고소장에 적었으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시적인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갑이 상해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존재하느냐를 불문하고 수사를 제기하여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원래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것은 실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재정신청 기각이 대상이 된 거. 설령 이렇게 사기죄 같이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고 재정법원의 심판 대상도 아니었던 것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